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 강의를 맡은 백신중학교 정보교사 정민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금요일 같은 주말에 아마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학교일로 요구가 많이 지급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정적인 정말 전문가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자리 함께해 주신 선생님 교장선생님을 비롯하여 정보교육연구회 운영진 선생님들 그리고 오늘 강의에 참석하고자 부산중학교에 와주신 그 여러 선생님들 현재 온라인으로 또 참여하고 계시는 많은 정보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강의가 오프라인, 온라인 2원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곳에 집중된 강의에 비해서 다소 몇 가지 사소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또 강의를 준비한 열정과 또 노력을 좀 어렵게 봐주시고 강의를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에 약 200여 분의 선생님들께서 참여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정보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오늘 첫 번째 이 강의가 공개 강좌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정보교과 이외에 다른 교과 선생님들께서도 자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더라고요. 이게 종교과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도 물론 어렵습니다. 제가 뭐 안다는 걸 얼마나 알고 또 연수 주제 자체가 어렵잖아요. 방향, 아직 살아보지 않은 그 앞날을 내다보고 또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어려움이 많았는데 또 이 자리에 지금 소프트웨어 AI들에 관심을 가져주신 한문 선생님도 계시고 수학 선생님도 계시고 과학 선생님들도 계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까지 함께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연수 원고를 집필하고 강의를 진행해야 될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제가 밑밥을 까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민을 하던 중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 자리에 왜 와 있는가 하는 거죠. 교육자이고 교육을 하는 거고 소프트웨어 AI 교육을 하기 위한 거고 그런데 결국 교육을 하는 목적은 학생들은 아닐까요? 학생들. 사실 교육의 3요소라고 하면 교사, 교육과정, 학생 이렇게 세 가지를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교사도 교육과정도 보면 학생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가 전부일 수도 없고 완벽할 수도 없지만 선생님들과 저 사이에 여기 학생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또 어떠한 고민과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가 학생들, 아이들, 또 집에 있는 제 자녀들, 선생님들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공감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교육의 이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제 친구들을 좀 잘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 사진 속에 보이는 분들이 다 제 친구들이에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같이 만나지는 못하지만 제가 2016년부터 해마다 이렇게 해외 출장을 다니면서 각국에서 소프트웨어 AI 교육을 위해서 애써주는 분들을 이렇게 만납니다. 그리고 같이 고민을 풀어가고 그리고 새로운 방향을 고민합니다. 결국 이러한 고민이 어떻게 하면 이 변화하는 시대에 정말 혁신적으로 바뀌고 있는 눈 깜짝하는 사이에 하룻밤 자고 변하는 이 시대에 우리 학생들이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 고민하는 제 친구분들이고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전 세계 80개 국가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인포메이틱스, 우리나라로 얘기하는 소프트웨어 AI 교육을 함께 고민하시는 교육자이자 교수님들이자 또 선생님들이십니다. 그래서 힘이 나요. 혼자가 아니니까. 우리가 함께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여있고 이제 이분들과 함께한 고민들 선생님들께 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포커스가 딴 데 가 있어가지고. 네, 오늘 준비한 강의 목차입니다.
네, 4차 산업혁명과 미래인재 역량에 대해서 살펴보고 소프트웨어 AI 교육과 컴퓨팅 사고력,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선생님들께 보여드려야 되고 또 설명해 드려야 되는 것은 수업 장면과 사례, 또 그 의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수업 사례들을 좀 준비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인사를 먼저 좀 하려고 해요. 비번인데요. 비번은 아주 영민한 동물이죠. 댐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비버가 댐을 왜 만드는지 아세요? 네, 비버가 댐을 만드는 이유는요. 댐을 만들면 물의 수위가 높아지잖아요. 그죠? 이 물의 수위를 높인 다음에 그 물 가운데 위에다가 집을 짓기 위함이에요. 비버가 오랫동안 살아보니까 거기다 집을 짓는 게 자기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가장 좋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비버를 위협하는 여러 포식자들로부터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댐을 만드는. 근데 이 비버가 요즘은 저 깜짝 놀랐어요. 비버가 잡식이고 주로 초식인데요. 물고기를 잡아먹는데 요즘엔 그 댐을 지어서 양식을 한대요. 시어들을 잡아가지고 바로 안 먹고요. 댐에다가 넣어놓고 기른대요. 그런 다음에 커지면 잡아먹고 가족들을 배불리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 비버를 가져온 이유가 아까 제 친구들이 저를 또는 제가 그 친구들을 만나는 이유가 이 비버 때문이에요. 이 비버들은 심지어 협업을 합니다. 협업을 하면서 일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변에 도구들, 재료들을 탐색하고 또 그것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 방법들을 고민하는 아주 영리한 동물이죠. 그래서 이 비버가 우리한테 오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줄 거예요. 그 문제들을 저와 함께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패턴 찾기. 오늘 많은 문제가 펼쳐질 거라 예상이 되시죠? 이 앞에 학생들이 있다 생각하시고 또는 이따 집에 가서 자녀분들과 함께 풀어볼 거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그림을 그리세요. 네, 이 물음표 자리입니다. 이 물음표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지금 보니까 색깔의 규칙이 좀 보이시죠? 그래서 파란색, 검정색,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또 파란색, 검정색, 노란색. 무슨 색이죠, 선생님? 빨간색이죠. 근데 지금 채팅창에 제일 먼저 답변해 주시면 그분께 커피 쿠폰을 쏴줍니다. 제가 쏠게요, 제가. 네, 빨간색이죠, 빨간색. 네, 맞습니다. 그럼 그거 말고도 규칙이 또 있어 보이시잖아요. 예를 들면, 이 꼭대기의 모양이네요. 여기가 뾰족한 게 있고 또 둥그런 게 있잖아요. 그럼 앞에서부터 또 따져보니까 뾰족, 둥글, 뾰둥, 뾰둥, 뾰둥. 뭐죠, 선생님? 네, 뾰족이죠, 뾰족. 거기까지 알아냈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더 필요하네요. 네, 높이죠. 높이는 좀 애매하죠. 앞서 색깔이나 아니면 꼭대기의 모양이나 이런 두 가지 데이터 속성에 비해서 높이라는 속성은 규칙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예측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네요. 그래도 이 노란색과 초록색 사이에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으세요? 맞죠? 네. 그런데 정확히 그리려면 어디다 그려야 될까요? 라는 질문은 자를 좀 주세요. 시간을 좀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의 정답이 뭘까요? 네, 이 문제는 캐나다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실제로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출제했던 문제라고 합니다. 그 교실에 있던 한 아이는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씩 웃으면서 이 문제의 정답은 바나나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바나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나나 맞나? 맞아요. 그 바나나 하나를 딱 그렸대요, 시험지에. 선생님은 당연히 틀렸다고 탁 이렇게 풀어. 이 아이는 집에 가서 엉엉 울었대요. 왜 틀렸는지 자기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물어봤대요. 너 왜 여기다 바나나 보고 했어? 그랬더니 아빠 봐봐. 여기 보면 이 앞쪽에 점점점이 있잖아요.
그럼 이 앞에도 많은 그림들이 있다는 거고 이 뒤에도 많은 그림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패턴을 가진다고 했잖아요. 규칙을 가진다고 했잖아요. 이 앞에 데이터가 얼마나 많을까요? 또 이 뒤에 데이터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건 정확히 모르지만 무수히 많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이 아이는 이 덩어리가 하나의 패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양을 상상했다는 겁니다. 그 앞에도 이 덩어리가 또 있고 그 앞에도 또 있고 그 앞에도 또 있고 뒤에도 그렇다면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바나나 맞지 않아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엄청 재밌는 이야기죠. 정답이 뭡니까? everything이죠. 이 문제의 정답이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다는 게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버지가 그 다음날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셨어요. 학교를 찾아간 거죠. 학교에 찾아가서 선생님을 만나서 이 아이의 이야기를 전해주셨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겠죠. 왜냐하면 선생님조차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또 선생님한테 보이지 않았던 거죠. 무엇이 보이지 않았냐? 이 앞쪽에 있는 수많은 데이터가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케이스, 또 이 뒤에 있을 수 있는 수많은 데이터가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케이스가 선생님한테는 보이지 않고 선생님이 배운 대로, 지금까지 알고 있던 대로 그렇게 문제를 냈고 아이들이 맞힐 거라 생각을 했다는 거죠.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당연히 이 아이를 맞았다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버님, 그런데 도대체 그 아이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하는 거죠. 궁금하잖아요. 굉장히 창의적이죠. 남들이 못한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말이 되고 문제를 맞췄잖아요. 그러니 선생님도 궁금해집니다. 그 교실의 아이들에게 이런 능력을 길러주고 싶기 때문이죠. 그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제 잘못입니다. 라고요. 제가 이 아이에게 아주 어릴 때부터 소프트웨어 AI, 즉 컴퓨터 과학, 정보를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정보, 소프트웨어, AI를 배운 이 아이는 남들이 보이지 않는 데이터가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데이터의 다양성이 보이고요. 또 그 데이터를 이용할 줄 아는 능력이 있고요. 또 그 이용하기 위한 알고리즘, 절차를 설계할 수 있는 남다른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아버지는 앞서 보여드렸던 이 사진 속에 계신 분이세요. 캐나다의 워터루 대학의 컴퓨터 사이언스 학부의 존 펄이라는 교수님이세요. 결국 소프트웨어 AI 교육, 컴퓨팅 사고력, 데이터 리터러시를 가진 아이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되고 남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아주 창의적인 방법을 고안해낸다는 것, 이 선생님도 깊이 공감을 하셨대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대요. 이 교수님과 함께 교장 선생님 앞에서 이것을 설명을 해드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께서 아버님, 아니 교수님, 이것을 우리 학생들이 다 배울 수 없을까요? 우리 아이들한테 다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이 아버님은 저만큼이나 제가 만나봤는데요, 직접. 네, 사실 지난달에도 온라인으로 한 일주일 동안 같이 만났었는데 저만큼이나 아니 저 이상으로 아주 이 소프트웨어 AI 교육에 대한 열정이 크신 분이세요. 물론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소프트웨어 AI 교육을 필수로 모든 아이들이 다 배우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국가교육과정을 실시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이게 소문이 났어요. 또. 옆 학교 애들이랑 우리 학교가 배우는 게 달라. 저기는 정말 신기한 걸 배워. 소문이 나고 그래서 그 옆 학교도 필수가 됐고 그 옆 학교도 필수가 됐고 워털루 지역의 대부분의 초등학교가 다 이것을 배우게 됐다고 합니다.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또 그것을 배워서 길러지는 능력이 무엇이냐가 바로 이 문제 속에 담겨져 있고 그 문제의 답이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남들이 모르고 또 남들은 볼 수 없는 남다른 생각. 그런데 그것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시각이고 또 능력이라고 여러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 미래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전망들을 할 때 제가 뭐라고 이런 걸 함부로 하겠습니까? 모두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배경이었습니다. 교육과정 총론 해설 PPT 자료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굳이 그런 말씀을 안 드려도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는 겁니다. 바로 정보통신기술, ICT, 그리고 그것을 융합하는 융합과학기술이 발전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도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시작은 다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점점 뾰족해지고 날카로워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전망이고 교육과정 개정 배경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혁명이라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여러 번의 혁명이 있었죠. 첫 번째 혁명은 증기기관의 발명이래요. 발명이 아니라 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유는 저 증기기관의 발명이 사회를 송두리째 흔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저것 때문에 기계들이 만들어지고요. 그 기계들을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걸 팔아야 되니까 만드는 공장들이 막 세워지고요. 공장에서 많은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농촌에서 농사 짓던 사람들이 저기서 일자리를 구하는데 돈도 더 많이 줘요. 그러니 거기에 다 몰려들게 되죠. 사람들이 모이니까 도시라는 게 생겨나죠. 그리고 시장도 아주 커지게 되죠. 마켓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공장에서 일하려면 전에는 없었던 능력이 필요했대요. 예를 들어 농촌에서는요. 해가 뜨면 이제 일 나가야죠. 해가 지면 일을 그만합니다. 맞죠? 또 해가 지지 않아도 비가 오면 이제 일을 그만해야죠. 오늘 일기예보가 있으면 조금 새벽에 이런 시간에 먼저 자리에 일어나야죠. 공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계를 가동해야 되고요. 기계에게 정해진 양, 정해진 면적, 정해진 길이, 정확한 재료들을 정확한 시간에 투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시간에 물건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계를 잠시 쉬게 하고 또 공장을 돌려야죠. 이런 공정 과정을 정확히 지킬 때 효율성이 높아지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그래서 아이들에게 전에는 안 가르쳤던 시계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했다는 겁니다. 지금 몇 시 몇 분이고 50분 지나면 꺼야 돼. 50분 지나면 몇 시 몇 분이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료를 정확하게 투입하기 위해서 길이, 면적, 부피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능력이 필요했다고 해요. 그리고 매뉴얼을 만드는 사람도 필요하고 매뉴얼을 읽을 줄 알아야 된대요. 그러니 글을 쓸 수 있어야 되고 글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놀랍죠? 그 전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못해도 됐다고 합니다. 못해도 됐고 심지어 안 가르쳐줬다고 해요. 그런 것들을 배우면 신분사회, 계급사회에 혼란이 생길 거다. 아마 많은 영상에서 이런 내용들을 접해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당장 어떡합니까? 공장이 만들어지고 기계를 돌려야 되고 거기서 일할 노동자, 근로자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기본적인 수학, 과학에 대한 기초 역량, 흔히 말하는 정량적 사고력을 길러줘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학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이 만들어졌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인한 혁명을 말씀드립니다. 전에는 공부는요, 똑똑한 사람들이 하면 되는 거였고요. 특히 수학, 과학과 같은 어려운 과목은 정말 천재들, 뉴턴, 아인슈타인, 라이프니츠 이런 사람들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된다. 또 혁명이 일어나고 또 혁명이 일어나고 또 혁명이 일어난다는 거죠. 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사회는 바뀝니다. 그 사회에 살아나갈 우리 아이들, 당장의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향후 20년, 30년을 먹고 살아야 되는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이 아이들에게 거기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국가적인 사명이고
이제는 구근이 걸린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네 번째 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소프트웨어 AI가 만들어내는 지능정보 혁명입니다. 소프트웨어 AI가 중심되는 혁명이죠. 소프트웨어랑 AI는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기계들이랑은 달라요. 그 기계들은요, 예를 들면 무거운 물건을 들어줘요. 맞잖아요? 또 예를 들면 멀리 좀 빨리 가게 해줘요. 뭘 대신하는 겁니까? 인간의 뼈, 근육을 대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 AI는 인간의 근육, 뼈를 대신하는 걸 넘어서 인간의 뇌, 생각하는 능력을 대신한다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혁명이 시작됐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막으려고 해봤자 막을 수 없다는 증거가 있죠. IBM의 왓슨과 구글의 알파고가 그건 막을 수 없어. 이미 시작됐어. 막으려고 하면 너만 늦어지는 것뿐이야. 라고요. 제가 요즘 저희 학교 아이들한테 영상을 보여주고 나서 항상 하는 질문이 있어요. 아주 화려한 ICT 또는 소프트웨어 AI가 적용된 그런 기술 또는 서비스들, 에이전트들을 보여준 다음에 아이들한테 질문드립니다. 이게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디일까라고요. 아이들이 처음에는요, 다 미래라고 대답했어요. 다. 그 대답이 끝나고 나면 제가 보여줘요. 이 영상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2013년에 만들어진 거야. 2015년에 만들어진 거야. 지금이 2021년이잖아요. 5년, 10년 전의 이야기들을 이제서야 아이들은 심지어 미래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과거입니다. 지나친 과거입니다. 선생님, 그렇지만 아직 우리 주변에 없잖아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주변에 없는 거야. 라고. 만약 우리나라 학생들이 코로나로 인해 촉발된 이런 원격 수업, 화상 수업을 하고 있는 장면을 사진을 찍어서 아직 개발이 덜 된 교육이 많이 발전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이게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딜까 물어보면 뭐라고 할 거냐 하는 거예요. 같은 얘기잖아요. 미래라고 답하면 아니야, 이건 한국이라는 저 동쪽에 있는 아시아 나라에서는 이미 작년부터 하고 있었던 거야. 제가 무드를 이용해서 화상 수업을 2013년에 이미 카이스트 영재교육원에서 하고 있었어요. 이미 한참 전의 과거라는 거죠.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미래는 이미 와 있다. 아직 너한테 안 왔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미래는 살아가야 될 아이들이에요. 사회에 나가면 다 접할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이제 이 아이들에게 다가올 미래를 조금 더 빨리 당겨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이렇게 많이 변했어요. 여기 있는 뼈가 깨알 같아서 다 안 보이시더라도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지금 우리 나라에, 우리 사회의 기업, 회사라고 하는 것, 기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닌 회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AI를 도입하지 않으려는 회사는 하나도 없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도입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 뿐이죠. 시간의 문제지 언젠가 다 도입을 할 거라는 거예요.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전 세계 휴대폰 판매량 1위의 기업이 어디였습니까? 노키아였잖아요. 이 노키아라는 회사가 2차, 3차 산업혁명, 여기서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오지 못하면서 몰락한 그 증거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있잖아요. 노키아를 잘 모르신다면 모토로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토로라를 잘 모르신다면 소니를 생각해 보십시오. 워크맨 기억나시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가방 속에, 주머니 속에 하나씩 들고 다녔잖아요. 이런 것들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럼 회사들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모든 게 다 소프트웨어 AI 회사. 이 회사들이 소프트웨어 AI를 도입하면서 엄청난 서비스 에이전트들을 만들고 있고 부가가치들을 올리고 있다는 거죠. 고창중학교에 제가 지금 있습니다. 아마 고창중에도 그 공문이 왔을 텐데요. 네, 배고픔이라는 인간의 문제를 기가 막히게 해결해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올리는 회사죠. 어디입니까? 배고픔. 이게 소프트웨어 AI의 힘이에요. 수학이나 과학 또는 다른 교과도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길러줘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기를 수 있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부 소프트웨어 AI는 그렇지가 않아요. 배고픔이라는 문제도 해결한다.
배고픔을 어떻게 해요? 소프트웨어가 밥을 줘요? 주죠. 뭘 하면? 주문만 하면. 배고픔이라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보과학자들의 성과, 배달의 민족입니다.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쿠팡이 왜 성공을 했고 배달의 민족이 왜 성공했고, 지금은요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형마트조차 문 닫고 있는 세상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때문이잖아요. 교보문고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서점이잖아요. 그러나 교보문고 적자가 엄청나다는 건 아실 겁니다. 그 대형 서점을 운영하는 데는 다 적자예요. 총판을 하는 데서 수익을 얻고, 그리고 온라인 서점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죠. 지금 세상이 다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의 문제입니다. 모두 다 변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이런 회사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런 회사밖에 이제 안 남습니다.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흔히 Research and Development라고 해요. R&D요. 자동차 하나를 만드는 R&D 연구가 예전에는 하드웨어에 대한 연구가 절대적이었대요. 이것은 시간 비용을 모두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혹시 최근에 차를 구입한 선생님들이 계시느냐? 예를 들어 차 껍데기 이 강철이 무슨 재질로 만들었나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거기에 어떤 소프트웨어 AI가 들어가서 어떤 옵션들이 있는가, 그 옵션들의 가격은 어떻고 성능은 어떻고 유지보수는 어떤가, 또 업데이트는 잘 되는가. 자동차가 업데이트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피부가 뒤집혀지는 혁신이라고 하죠. 저희. 정말 혁신적인, 소름이 끼치죠. 이런 일이 몇 년 전에 상상이나 할 수 있었던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현실이고 그 증거가 보이는 화면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라는 질문에 이런 분들이 이렇게 답했다고 해요. 먼저 컴퓨팅 사고력을 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하신 카네기 멜론 대학의 지넷 윈 교수인데요. 걱정하지 마라. 이 기계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인간이 잘할 수 있는 게 있어. 그러니 인간은 인간의 일을 하면 되고 기계는 기계의 일을 하면 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스 모라벨, 이 사람 JTBC 뉴스룸에도 이게 나왔어요. 이 문구가 그대로. 이분도 CMU의 교수님이신데 심지어 인공지능 기초 교과서에 이 문장이 거의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뭐가요? 인간에게 쉬운 것은 기계에게 어렵고 기계에게 쉬운 것은 인간에게 어렵다라는, 할 일이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두 분 다 하고 계시죠. 이분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기계를 이기려고 하지 마라. 인간도 할 수 있고 기계도 할 수 있는 일이면 기계가 더 잘할 수밖에 없다. 대신 그걸 이용하려고 해라.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사회를 리드하는 거다. 데비스 하사비스라는 사람이죠. 알파고 개발자입니다. 2016년 3월 9일 날이었어요. 제가 날짜까지 정확히 기억하죠. 왜냐하면 2016년 3월 2일 날 제가 우리 학교에 막 방을 붙였거든요.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다. 일주일 뒤에.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니까 진짜 관심을 갖고 막 저를 찾아와요. 심지어 학생들까지도 찾아와요. 선생님 이제 저는 어떻게 하고 살아야 돼요? 선생님 우리 뭐 하고 살아야 돼요? 영어 선생님 찾아오셨어요. 동료 선생님 영어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체육 선생님 찾아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소위 포비아라고까지 말할 정도, 이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됐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분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 두려워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 당신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앞서 얘기했던 분들은 다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한 사람들이죠. 이제는 그냥 세계 경제 리더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죠. 네, 바로 다보스 포럼에 2016년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보스 포럼은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불리는 WEF의 다른 이름이죠. 세계 경제를 주름 잡는 분들이 다 모여서 해년마다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거고 그래서 우리 이런 인재들을 길러야 돼 라고 합의를 해서 내오는 부분 보십시오. 첫 번째 다른 건 안 보셨어요. 첫 번째만 보세요. 프로블럼 솔빙인데요. 그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콤플렉스가 붙었어요. 문제 해결 능력인데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자, 제가 2015 개정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했던 교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정보과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 교육과정도 다 봤어요. 대부분의 교과가 다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려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길러지잖아요. 한문을 배워도 국어를 배워도 수학을 배워도 과학을 배워도 다 길러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교과도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언급한 교과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복잡한 문제가 뭔지조차도 모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세계 경제 리더들은 다 복잡한 문제. 복잡한 문제가 뭡니까? 비슷한 말이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랑 복잡한 문제는 달라요.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2003년에 우리 교육 현장에 네이스가 들어왔죠. 저희가 아직도 네이스라고 하는 거 보면 제가 얘를 어떻게 느끼는지 아시겠죠. 2003년에 발령받으셨거나 2003년에 학교에서 근무하셨던 정보생들은 다 아실 겁니다. 얘네들이 우리가 얼마나 괴롭혔는지. 그 네이스가 들어왔을 때, 네, 죄송합니다. 용어를 고쳐 쓰겠습니다. 나이스가 들어왔을 때, 공식 명칭이니까요. 선생님들한테 저희가 막 세팅도 하고 이관도 하고 그 오류도 잡고 막 엄청 고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연수도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출결 마감을 어떻게 하는지, 담임선생님들은 어떻게 하고 부장님들은 어떻게 하고 교감선생님 어떻게 하고 성적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성적계 담당자가 뭘 하고 교과선생님들은 뭘 하고 아 그거요 이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마감을 해야 선생님은 그 다음에 요걸 할 수 있고 근데 요걸 하려면요 담당자가 먼저 세팅이 끝나 선생님들 반응이 뭐였을까요? 뭐가 이렇게 복잡해. 그 복잡해요. 복잡하다는 건 어렵다는 말과 유사하지만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아요. KTX 예매, 항공권 예매 어려운 게 아니라 복잡하다는 거 이해되세요? 복잡하다는 건 여러 번의 절차를 통해서 해결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한 번에 뿅 풀리는 그런 공식이 아니에요. 특정 지식만으로 해결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여러 지식들을 가지고 융합해서 적용해야 되고 그리고 한두 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여러 번의 절차를 통해서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건에 따라서 이게 충족이 되면 이걸 할 수 있고 충족이 안 되면 이걸 해야 되고 이렇게 선택적으로 나누어지는 형태의 구조를 가진 문제도 있고요. 아마 정보생들이라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그런 형태의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1순위예요. 계속해서 1순위예요.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한 교수들, 심지어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미래 인재의 핵심 역량으로 바로 컴플렉스 프로블럼 솔빙, 바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컴퓨팅 사고력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능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이제 전 세계에 공감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각국은 아주 조용하게 교육혁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간 관계상 제가 이 영상을 다 보여드릴 건 아닌데 이 중에서 한 가지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바로 이 맨 앞에 나왔었던 이건데요. 2014년 영국과 1994년 이스라엘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1994년 이스라엘은 소프트웨어 관련, 정확히 얘기하면 프로그래밍 내용으로 정리되어 있는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과목인데요. 이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고등학교에서 지정을 하고요. 이스라엘의 수능 시험 SAT의 필수 과목으로 또 지정을 합니다. 엄청 빨리 시작했죠. 1994년이면 도대체 언제입니까? 우리나라가 필수한 게 2015년인데 그것도 사실상 중학교만 필수인 거잖아요. 초등은 교과가 없고 고등학교는 여전히 선택입니다. 1994년에 시작했대요. 먼저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그럼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가를 살펴봐야죠. 먼저 배우면 진짜 뭐가 다르더라고요. 자, 제가 한 예를 책에서 봤어요. 그 책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은 혁신적인 교육을 많이 하는 나라다. 그래서 이런 인재가 길러진다. 알았다면서. 예를 들어 학생들이 또 대학생들이 창업하고 도전하는 것을 즐긴다. 이스라엘의 청년 7명이 회사를 하나 세웠대요. 앞으로 이런 게 세상을 바꿀 거야. 이게 뭐냐면 전 세계 최고의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어딜까요? 흔히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존을 먼저 상상하게 되죠. 근데 아마존보다도 먼저 생겼고 규모가 엄청나게 크죠. 우리나라에도 엄청 많이 들어가 있죠. 바로 이베이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베이가 들어가 있다고 G마켓이 이베이일 거죠. 옥션도 이베이일 거고요. 지구도 이베이일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다른 일. 이게 다 이스라엘 청년 7명 창업. 여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죠. 그 7명이 회사를 팔아요. 그 5명이 또 창업을 해서 회사를 세워요. 이게 되려면 전자결제가 돼야 돼. 전자결제. 세상에 우리 지폐, 화폐를 많이 쓰던 시대에 전자결제를 떠올리기가 쉽습니까? 지금 같으면 비트코인까지 나온 시대에 당연히 가능해 보이지만 이때 당시에는 상상하기 어렵죠. 월급 통장을 봉투로 받던 시대였잖아요. 5명이 세운 회사가 바로 뭐냐면 페이팔입니다. 제일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5명이 또 회사를 팔아요. 그리고 그 중에 3명이 또 회사를 세워요. 앞으로 이게 대세일 거야. 지금은 막 신문, 방송 이런 미디어가 언론을 독점하지만 어느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자기만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자기만의 채널, 미디어를 운영하는 세상이 될 거야. 이게 뭡니까? 유튜브입니다. 이게 지금 다 같은 사람 이야기예요. 다. 이 유대인 교육, 이스라엘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유튜브를 구글에 팔았죠.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요즘 이분 한마디면 막 비트코인이 왔다 갔다 하죠. 누굽니까? 네, 돈을 많이 벌어봐. 어떻게 많이 벌어? 전기차를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겠대요. 그 다음에 화성에다가 나라를 세우겠대요. 경기도 화성 말고요. 저기 있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키는지 아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다들 몰랐나 봐요. 조용하게 했으니까요. 영국이란 나라는 산업혁명을 주도한 나라잖아요. 그러니 산업혁명 전후 시대에 사실상 세계의 가장 선진국이었을 겁니다. 이런 나라가 지금은 어떤 거예요? 지금?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죠. 그죠? 미국이란 나라도 있고 또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영국이라는 존재가 제가 느끼기에는 이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이라는 존재랑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섬나라인 것도 있고 소통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무슨 말씀을 드린 거냐면 그래서 위기예요. 그래서 2014년에 앞서 말씀드렸던 컴퓨팅 사고력을 기르기 위한 컴퓨팅 과목을 초중고 모두 필수로 지정했다. 엄청난 겁니다. 왜냐하면 영국에서 초중고 모두 필수인 과목은 딱 4과목밖에 없어요. 영국이니까 영어, 그리고 산업혁명, 수학과학, 그리고 바로 정보입니다. 이러한 변화, 이러한 혁신적인 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다는 거예요. 그 영국의 개정교육과정 보고서 제목이 뭐냐면 영국 왕립 할리먼에서 나온 보고서인데요. 제목이 Shut Down or Restart예요. 제목도 재밌죠. 우리 마치 그 운영체제의 버튼 이름이잖아요. Shut Down, Restart. 이게 보고서 제목이에요. 나라 문 닫지 않으려면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을 소프트웨어 AI 교육이라고 일컬었다는 겁니다. 국가마다 부르는 이름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이 교육이 모두 지향하는 바는 컴퓨팅 사고력입니다. 이 컴퓨팅 사고력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가 컴퓨터라는 기계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거 맞죠? 그러니 이 기계, 또 이 기계를 만들어낸 원리, 컴퓨터 과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 그리고 그 기계 자체, 컴퓨팅 시스템을 활용해서 우리 생활과 또 다양한 교과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앞서 바나나 문제에서 보신 것처럼 아주 창의적인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줘야 된다라고 했더라고요. 그걸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하고, 이것이 바로 이 국가들이 실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AI 교육의 목표입니다. 이런 거라면 모든 아이들이 다 배워야죠. 모든 아이들이 프로그래머가 될 필요는 없겠죠. 모든 아이들이 AI 엔지니어가 될 필요는 없겠죠. 세상이 재미없잖아요. 그런데 모든 아이들이 어떤 회사에서 또는 어디에서 일을 하던 소프트웨어 AI를 벗어나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만나게 될 문제들이 다 한 번에 뿅 공식 하나로 풀리는 문제가 아니라, 또 어떤 특정한 지식 하나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아주 복잡한 여러 번의 절차를 통해서 잘 분석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능력이 모든 아이들에게 필요한 능력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한계, 또 기계가 가진 장점, 또 기계의 한계, 또 인간이 가진 장점을 결합해서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그 슈퍼파워, 이것을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미래 직업이에요. 네, 이런 직업들에 막 소프트웨어 AI 분야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뭔지 아세요? 학생들의 희망 직업. 파란색 부분만 아마 이제 거리가 있어서, 네, 파란색 부분만 보시면 돼요. 이제 학생들도 알아요. 이거 안 하면 안 되는구나. 저희 학교에서 선도학교 운영하면서 정교생한테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뭘 해봤냐면요, 장래 희망에 대한 부분인데요. 소프트웨어 AI 분야로 장래 희망을 원하는 사람을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27%의 학생들이 원한대.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들이 사실상 그 시간들도 생각해보고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저는. 그리고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60%의 아이들이 더 배우고 싶대요, 이걸. 더 배우고 싶다. 더 배워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더 배우고 싶다는 말을 쉽게 안 하죠. 아시다시피. 그것이 결국 아이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프트웨어가 모두를 위한 거고, 이 AI가 바로 자신을 위한 거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소프트웨어보다 AI는 더하죠. 인공지능은 사실 이 컴퓨터 과학이라는 학문의 반대쪽 끝에 아주 하이엔드에 있는 아주 코어 서브젝트입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서브젝트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다고요. 그런데 이미 인공지능이 우리 산업을, 우리 사회를 막 손들이쳐 바꾸고 있어요. 난 아직 모르겠는데요. 아니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여기에 오면서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내비게이션에 들어있는 음성인식 에이전트와 대화를 하면서 왔어요. 저는 티맵을 쓰거든요. 티맵에는 아리아가 있죠. 한번 해보셨어요? 아리아한테 아리아 오늘 기분 어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저만 물어봐요. 네. 아리아 우리 딸 예쁘지?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아리아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럼요, 누구 딸인데, 이렇게 대답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걔한테 막 물어봐요. 근데 얘가 처음엔 그런 대답을 잘 못했는데 이제는 되게 잘해요. 얘한테 계산시켜 보세요. 37,543 곱하기 276은 순식간에 들었대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미 수많은 에이전트들, AI 에이전트들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AI 교육도 해야 된다고 해요. 해야죠. 그런데 그럼 AI 교육은 소프트웨어 교육이랑 다른 거야? 이것도 뭐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막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프트웨어 교육이 처음에 시작될 때도 그랬어요. 그건 정보 교육이랑 다른 거다. 컴퓨터 과학 교육이랑 다른 거다. 그렇게 다르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어디서 무엇을 얼마나
고민하고 공부하고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아는 상식상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야기하는 이 소프트웨어, AI, 컴퓨터 과학, 정보 교육은 모두 같은 것입니다. 컴퓨팅 사고력, 컴퓨터 과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 그리고 컴퓨팅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금 AI 교육 좀 하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플랫폼을 활용하잖아요. 그 플랫폼들이 바로 컴퓨팅 시스템이죠. 그리고 AI 알고리즘들을 공부하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잖아요. 다 컴퓨팅 사고력을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르다고 말하시는 분은 그래서 새롭게 더 확장해야 된다. 더 많이 배워야 된다는 걸 강조하시는 거라면 계속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니라면 다시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적인 능력, 처음부터 거기에 딱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탐색하는 능력. 탐색이라는 거 우리가 많이 하는 게 보물찾기 같은 거잖아요. 아니면 숨은 그림 찾기 같은 거잖아요. 이런 탐색하는 능력. 아니면 추론하는 능력. 아, 목요일마다 비가 좀 자주 오는 것 같아. 오늘은 목요일이네. 그러니까 비가 올 거야. 뭐 이런 것들이죠. 흔히 프로그램에서 얘기하는 if then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죠. 데이터를 바탕으로. 또 학습하는 능력. 인간이랑 똑같죠.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공부를. 많은 데이터를. 그런 것들을 기계도 하는 거예요. 또 인식도 합니다. 음성 인식, 또 이미지 인식, 모션 인식, 텍스트 인식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 컴퓨터 과학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다소간의 이견은 있지만 앨런 튜링을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앨런 튜링이라는 학자가 컴퓨터 사이언스를 처음 이야기하고 컴퓨터 사이언스를 정립해 나갈 때 사실은 처음부터 인공지능을 염두에 두고 이 학문을 정립해 나가거든요. 결국 인간을 돕기 위한 인간을 닮은 인간처럼 생각하는 기계. 이 학문은 처음부터 이 컴퓨터 과학 정보는 처음부터 AI를 염두에 두고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을 어떤 분들은 알고리즘 교육과 다른 거다. 글쎄요. 제가 보기엔 같은 겁니다. 그럼 학생들한테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가르치고 예를 들면 백트래킹 알고리즘을 가르치고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가르치라는 얘기인가요? 글쎄요. 그것을 가르치라는 이야기보다 그것을 이해하고 그러한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고 또 그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본인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달라는 것 아닐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중학생들한테 중학생 수준의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능력이 있죠. 예를 들면 순차, 분기, 반복과 같은 기본 구조를 이해해서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거죠. 그럼 중학생한테는 정렬이 필요 없나요? 정렬이 필요하죠. 왜요? 정렬 알고리즘들을 다양하게 체험해 보면서 또는 학습해 보면서 아, 여기에 이런 순차 구조가 있구나. 여기에 이렇게 분기 구조가 있구나. 여기에 반복 구조가 있구나. 아, 이렇게 소유하는 거구나를 아는 거죠. 수백 가지도 넘는 정렬 알고리즘을 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AI 교육도 마찬가지죠. 학생들에게 CNN, RNN, KNN 이런 알고리즘을 막 외우게 시킬 건가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알고리즘들이 어떻게 설계되고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면서 결국 일상의 문제들을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절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주는 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저희 학생들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외우지 마라. 외우지 마라. 중학교 오니까 좋더라고요. 시험을 안 보니까. 1학년을 가르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전에는 이런 말 함부로 못했죠. 시험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정말로 그렇습니다. 얘들아 정보도 외우는 과목이 아니야. 애들이 이제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그런데 외우고 있어요. 알고리즘이 어떤 사람의 이름을 딴 거지? 알고리즘이요. 이렇게 해요. 니도 외우지 말라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외워져요. 이래요. 너무 신기하죠. 알고리즘인가 이름이 외우기가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정보 시간에 아이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생각을 막 나눠요. 제 수업이 좀 이상한 건지 화상 수업을 할 때 45분 동안 앞에 출석 체크하는 5분 빼고 40분 정도의 시간 동안 채팅이 몇 번 정도 이루어지냐면요. 제가 어제 한번 봤어요. 평균 적은 반은 1,300번 정도, 많은 반은 2,500번 정도. 한 시간에 채팅이 이루어지는 양이 그래요.
그 시간 동안 아이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즘에는 배틀이 좀 벌어졌어요. 정년 선생님의 질문, 답변 예측하기. 얘네들이 AI처럼 행동하더라고요. 제가 늘 같은 식의 말들, 같은 식의 질문들을 하거든요. 그건 뭡니까? 정부 교육과정에 써있는 핵심 개념들이에요. 핵심 개념. 그것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은 거기에 어느 순간 빠져들고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자기의 생각들을 표현하고. 제가 또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얘들아, 수업 시간에 조용히 떠들어야 돼. 저희 아이들은 이제 모두 다 떠들어야 돼요 라고 대답을 해요. 엄청 시끄러우실 것 같죠? 온라인에서는 시끄러워요. 근데 교실에 오면 또 안 그러죠. 그래서 제가 어제 무슨 수업을 했는지 아세요? 교실에서 하는데, 컴퓨터실에서 하는데 블렌디드로 했어요. 대답은 채팅으로 해라. 애들이 입을 잘 안 열더라고요. 그러다 요새 쓰는 방법은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말하고. 그러면 좀 하더라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하는 게 결국 무엇이냐? 문제들을 분석하고 또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일련의 절차들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AI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일상의 문제, 미래의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알고리즘, 컴퓨터 과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 또 컴퓨팅 시스템 중에서 AI 알고리즘도 아이들이 배워야 되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시스템, 그러한 에이전트, 그러한 소프트웨어들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같이 살아가야 되니까요. 컴퓨터랑 같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IoT의 중심인 휴대폰이랑 자동차잖아요. 그리고 집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휴대폰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은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예전에는 끝까지 스마트폰 안 사시는 분들 계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러기 어렵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또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AI랑도 같이 살아가야 돼요. 빅스비랑도 살아가야 되고 실이랑도 살아가야 되고 아리아랑도 살아가야 돼요. 저희 아들이 아리아를 사랑해요. 그래서 아리아한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리아 사랑해 하면 아리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도 사랑해요. 당신보다 좀 더? 이렇게 얘기해요. 기가 막히죠. 근데 얘가 대답하는 게 그때그때도 달라요. 네, 아주 몹쓸 녀석이에요. 저희 아이의 마음을 훔쳐왔거든요, 지금. 이렇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녀석에 대한 이해도 필요했다는 거죠. 그런데 AI 교육해야 되니까 이제 뭔가 또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가 교육을 이야기할 때 그게 무슨 교육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그 교육의 목표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 교육을 받기 전과 후, 비포 애프터가 뭐가 달라져야 되는가를 갖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 AI 교육의 목표를, 이거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전국민 AI 소프트웨어 교육 확산 방안, 교육부랑 과기부 중심으로 관계부처에서 합동 발표한 작년 5월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AI 교육을 통해서 길러줘야 되는 역량은 컴퓨팅 사고력. 앞서 얘기했던 것과 같잖아요. 다를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잡한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또 해결 방법을 절차적으로 알고리즘으로 설계하고 또 프로그래밍 등을 통해서 그것들을 해결하고 또 과정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개선하고. 그런데 하나 더 들어갔네요. 전에는 그냥 ICT였다면 이제 지능정보 역량, 지능정보 기술들, AI를 비롯해서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컴퓨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가 막 쏟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데이터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AI도 더 부각이 된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길러줘야 된다는 이야기는. 수학도 있죠. 그런데 이 수학은 기초 수학입니다. 이것 때문에 또 복잡한 어려운 무슨 수학을 더 배워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하면 AI 교육도 또 다른 수포자를 만들고 또 다른 AI, 네, 좀 어감이 그래서 제가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거를 만들어내는 것밖에 안 되지 않을까요? 저희 아이들이 정보를 배우면서 제일 좋은 건 제가 뭔가를 할 때 사칙연산밖에 안 써요. 덧셈, 빼셈, 곱셈, 나눗셈밖에 안 써도 되잖아요. 알고리즘 구성하는데 그 이상의 것이 뭐가 필요해요? 이건 중1이라서 그렇죠.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8년 동안 과학부에 있었다는 거. 거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미적분도 원래 덧셈, 뺄셈이고요. 그걸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굳이 더 해야 되는 것들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확률 통계가 필수가 아니니까 요거는 조금 더 배우면 좋겠다. 그리고 데이터의 중요성. 워낙 많은 데이터들이 예전에는 데이터를 구하기가 어려웠죠. 근데 지금은 막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주변에 센서들이 많고 이미 수십 년 동안 쌓인 빅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빅데이터라는 말 저희 학생들도 알아요. 제가 자꾸 3V 이러거든요. 3V가 뭡니까? 빅데이터라는 건 양이 많은 것, 그리고 데이터가 다양한 것, 그리고 속도가 빠른 것,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는 것. 외우라고 안 해요. 근데 아이들이 외워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해하기가 쉬우니까요. 이게 왜 이해하기가 쉽겠습니까? 이미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결국은 컴퓨팅 사고력과 데이터 리터러시, 이것이 기존의 소프트웨어 교육보다 더 보강된, 결국 소프트웨어 교육이 심화 확장된 것을 AI 교육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근거가 정부에서 발표한 이 문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반적인 문제 해결력도 더 향상이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변화하는, 유연하게 변화하는 능력도 분명히 길러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보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더 고도화된 AI들이 계속 만들어지겠죠. 그래도 거기에 잘 대응할 수 있겠죠. 그리고 AI가 만들어내는 또 다른 윤리적 이슈들, 아이들이 데이터 편향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2월 달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이루다 사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눈을 떠야 되는 거 맞죠? 이미 그런 세상이 있는 거니까요. 난 놓고 기업자도 모른다는 말, 지금 시대에도 이걸 모르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일이다. 결국 이런 것들을 길러주는 게 AI 교육의 목표인 거고, 이것의 근거가 앞서 말씀드렸던 국내외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단적으로 2개의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기존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네, 아마 이런 로봇들을 만들어서 와 신기하다. 아, 요거를 이렇게 다리를 막 움직여가지고 저렇게 반동 때문에 이렇게 오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아이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 다리를 어떻게 하면 앞뒤로 세게 움직일까? 그 절차들을, 알고리즘들을 구상하고 프로그래밍을 블록으로 하던 텍스트로 하던 하겠죠. 근데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좋기도 하지만 싫기도 하잖아요. 싫은 건 뭡니까? 얘가 제대로 못 넘을 때. 좋은 건 뭡니까? 2회전 계속 성공할 때. 맞죠? 그럼 어떨 때 2회전은 성공하지? 이걸 분석해야 돼요. 그럼 물리가 필요합니까? 물리를 배워서 분석할 수도 있겠죠. 수학이 필요합니까? 수학을 배워서 분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아이들은 그렇게 분석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분석했냐? 여기다가 기울기 센서랑 가속도 센서를 달고요. 그 센서 값이 어떨 때, 모터를 어떻게 움직일 때 얘가 2회전 도는 걸 성공했는지를 데이터를 분석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로봇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늘 2회전 성공하는 로봇입니다. 알고리즘과 데이터, 결국 이것이 소프트웨어랑 AI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을 성공한 아이들은 이제 데이터에 눈을 떠요. 데이터가 답이네. 야, 데이터 좀 줘. 이 데이터 좀 줘라는 얘기가 무슨 통신요금 좀 나눠 쓰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데이터 좀 수집해봐. 야, 그 데이터를 잘 분석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안 되면요, 또 바꿔보는 거예요. 또 바꿔보고요. 어떻게 하면 정확히 되는지 모르더라도 아주 중요한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것들을 가지고 관계를 이렇게 짓는 알고리즘들을 만들어보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AI 교육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확대 그리고 심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전위력이 강해요. 다양한 분야에 전이가 될 수 있어요. 사실상 모든 분야에 다 전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체육교과랑 AI 융합 수업을 했어요. 요즘 저희 학교가
학생 맞춤형 창의적 체육 교육과정 선도학교인데요. 학생들이 체육 종목을 뭘 배울지 본인들이 선택을 하더라고요. 되게 종목도 많더라고요. 뭘 한 거냐면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는데 집에서도 좀 잘하고 연습하고 싶어요. 근데 집에서는 선생님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모션 인식 퍼스널 트레이너를 만들었어요. 집에서도 잘 되게. 네, 근데 본인을 위해서만 만든 게 아니라 어깨가 아픈 할머니를 위해서 숄더 프레스를 잘할 수 있는 그런 AI를 만들어주고. 결국 이런 전위력들이 다양한 분야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음악쌤이 저를 찾아왔어요. 음악에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없냐. 근데 이건 저희 학교 음악쌤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가창 시험을 했더니 거기까지만 하래요. 우리 앞으로 뭐 먹고 살래요? 먹고 사는 게 다르죠. 그 하는 일이 달라지는 거죠.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싫어. 싫다고 해도 옵니다. 그 시간의 문제라는 거죠. 속도의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을 짧게 하면 할수록 그 속도를 빨리 하면 할수록 결국 우리 아이들, 지금 이 앞에 아이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강좌를 들어주십사 부탁을 드려요. 이 아이들한테 좋은 거예요. 다양한 분야에서 이러한 수요, 인력 수요가 증가하기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수학 아니냐. 그래서 봤어요. 컴퓨팅 사고력과 수학적 사고력의 공통점과 차이점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죠? 컴퓨팅 사고력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런 능력을 길러주는 거고. 뭐 예를 들면 뭐 데이터 마이닝이나 알고리즘 사고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력을 길러준다 뭐 이런 얘기죠. 수학에서도 예를 들면 뭐 아리스메틱, 지오메트리, 그러니까 기하학이나 대수학이라는 걸 바탕으로 문제 해결력을 길러주죠. 겹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엔 같기도 하지만 다르기도 한 거예요. 하노이탑이죠. 그죠? 하노이탑은 수학에서도 아주 중요한 토픽으로 다뤄지는 소재인데요. 수학에서는요. 이것의 최소 이동 횟수만을 구하죠. 뭘 안 알려주는지 아세요? 얘를 어디서 어디로 옮겨야 되는지를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보에서는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기 있는 원판을 처음에 어느 쪽으로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를 알아낼 수 있어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계를 꿈꾸는 거예요. 유니버셜 머신이야. 만능 기계입니다. 이 기계가 정말 만능이냐 아니냐는 지금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앨런 튜링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영화 속 대사예요. 이 기계가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다고? 진짜? 앨런 튜링의 이야기입니다. 멍청한 질문이네요. 결국 이건 제가 다 읊으려는 게 아닌데요. 보시면 아실 거고. 수학이랑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죠. 수학은 오롯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문제 해결 도구를 또 문제 해결 능력을 만드는 과목이고 교과입니다만 우리는 이 기계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기계의 특성에 따라서 전혀 새로운 방법들 기존의 수학에서 다만 그것이 수로 표현되고 식으로 표현됐다고 수학이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세상에 수학이 아닌 게 하나도 없다. 물리도 수학이고 과학도 수학이고 다 수학이죠. 수학은 이학이라고 하죠. 이학. 과학은 과학이라고 하고. 그래서 수학 분야의 박사학위를 했다면 이학 박사라고 하죠. 이치, 논리를 보강해주는 학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논리 보강만으로 이 컴퓨터 사이언스 소프트웨어 AI 교육을 다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논리보다 중요한 절차, 그리고 문제를 분석하는 능력, 그리고 컴퓨팅 시스템을 활용하는 또는 프로그래밍을 하는 능력을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지금 이게 뭘 하는 거냐면요.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넓이를. 이게 무슨 넓이를 구하는 거냐 생각이 되시죠? 예전에 제가 과학고에 있을 때 어떤 선생님께서 저를 찾아오시더니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요거입니다. 요거. 아이고 저 너무 위에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할까요? 이건 보이시죠?
이렇게 생긴 조개 화석 사진을 가져오시더니 이것의 넓이를 구해야 돼요. 넓이를 구하면 수학인가요? 아, 그럼 수학생한테 대답하세요 라고 했죠. 못 구하죠. 못 구합니다. 어떻게 구해요? 그렇죠? 정보는 구할 수 있어요. 컴퓨터가 있죠. 컴퓨터를 어떻게 구하는데요? 그때부터 생각을 해야죠. 어떻게 구할까? 다행히 누가 구해놓은 게 있네요. 어떤 알고리즘은? 아, 이거는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제가 당연히 구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저희 학생들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학생들 하더라고요. 얘네들이 한 것은 아주 쉽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이런 화석 사진을 찍을 때 여기 자를 놔요. 스케일러라고 하거든요. 자를 놓습니다. 사진 속에 자가 담겨져 있어요. 자, 사진에 해상도가 있겠죠? 자, 그 다음부터 뭐 할지 아시겠죠? 네. 포토샵에 가서 이거 마술 도구로 영역 딱 지정합니다. 이 안에 픽셀 몇 개 있는지 셉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원래 그림의 해상도, 그리고 자가 있으니까 크기도 나오죠. 비례식으로 푸는 거예요. 원래 그림에 점이 10만 개 있다. 저 안에는 예를 들어 5만 개 있다.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시겠죠? 원래 그림의 넓이가 예를 들면 10제곱미터다. 그럼 쟤는 5제곱미터다라고요. 이걸 학생들도 해요. 해상도를 배우고요. 이미지 데이터의 원리를 배우는. 그래서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가지고 애들이 정보시험을 잘 보고 다 외우고가 아니라 일상의 문제들 이렇게. 그런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냐는 거죠. 그리고 이게 수학이냐는 거죠. 수학이 아니겠죠. 적어도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은 아닐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 넓이를 구하는 과정이 얘랑 똑같아요. 여기다 틀을 딱 씌우고. 그럼 이걸 하면 뭘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원주율을 구할 수 있어요. 원주율을 구한다고요? 네, 맞아요. 원주율이 뭡니까? 원의 지름과 둘레 사이의 비율이죠. 맞아요. 그거 어떻게 구해요? 자로 재요? 못 재죠. 어떻게 할까요? 아, 원의 둘레가 2파이 R이니까 지름은 재면 되고. 아니, 지금 파이가 몰라서 그런데 2파이 R을 어떻게 구해요? 못 구하죠. 넓이는요?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라서 우리는 파이가 궁금한데 넓이를 어떻게 해요? 못 구하죠. 이걸 구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걸 똑같이 쓰는 거예요. 어떻게요? 4분의 1 원입니다. 여기에 테두리를 둘러싸요. 쉬워요. 간격은 1입니다. 1. 그럼 이 정사각형 보이시죠 지금? 여기에 면적을 구할 수 있죠. 1이죠. 1. 그 안에 지금 초록색 4분의 1 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 관역에다 돌을 막 던져요. 무심하게. 아, 컴퓨터가 잘하는 거죠. 무심한지. 정말 무심한 녀석이잖아요. 사심이 없어요. 얘는. 랜덤하게 막 던지는 거예요. 돌을. 그런데 돌을 지금 몇 개 던졌냐면 10만 개 던진 거예요. 10만 개만 던져줘. 그럼 얘가 막 던져요. 지금 시뮬레이션은 시각화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거지. 원래는 순식간에 던집니다. 몇 초 정도 걸리냐면요. 1초가 안 걸려요. 컴퓨터로 무슨 일을 시킬 때 그 횟수가 1억에서 10억 번 정도 됐을 때 1초 정도 걸립니다. 지금 10만 번은 원래 1초가 안 걸리는 거예요. 던져요. 던진 다음에 전체 돌의 개수 분의 초록색 돌의 개수. 비율이 나오죠. 곱하기 사각형의 넓이 1. 하면 이 안에 면적의 근사값이 나오죠. 근사하게 나오려면 더 많이 던지면 됩니다. 근사하게. 더 던져요. 더. 어차피 제가 할 거 아닌데. 그렇잖아요? 이 면적 알면 파이 값을 역으로 구해낼 수 있죠. 얘가 4분의 1 원이니까 그래서 4 곱하면 원의 넓이가 나올 거고요.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라면서요. R은 반지름이니까요. 이건 수학이 아니죠. 어디가 수학이 아니냐면 이 아이디어랑 이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은 수학이 아니랍니다. 이 과정에서 수식이 사용될 수 있고 수학적 지식이 활용될 수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전체가 수학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Mathematical Thinking 능력과 Computational Thinking 능력은 서로 상호적인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생각, 수학에서 배우고 또 기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생각은 정보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아이들이 해결하는 거죠. 그 과학선생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자, 여기 있습니다. 넓입니다. 했더니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정확하냐고. 당연히 아니죠. 그랬더니 아니 정확하지도 않은 걸 주면 어떡하냐고. 그럼 직접 구하세요.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거 지금 논문에 대해. 아 그럼 저한테 좀 시간을 주세요.
얼만큼? 정확하게 원하는 만큼 주세요. 그만큼 제가 던져야 되니까요, 돌을.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어요? 이게 정보의 힘이죠. 다른 교과에서는 길러질 수 없고 가르쳐질 수 없는 것. 대부분의 학교에서 잘 안 가르쳐지고 있지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마크 저커버그가 했던 말입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가르쳐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컴퓨테이셔널 띵킹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중심은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을 외우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을 만들어보고 절차를 설계해보고 그러기 위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또 그 알고리즘을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구현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컴퓨터 과학의 중심엔 이 알고리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수학이랑 조금 닮았어요. 수학이 정의역과 치역 사이의 관계를 함수 등으로 이렇게 설계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정보는 데이터랑 정보 사이에 이 컴퓨팅을 이용한 계산, 이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이 여기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모양새가 좀 닮은 거예요. 수학이랑. 그렇지만 기본적인 접근 방식이 기계를 이용하는 거고 기계를 이용하는 원리는 사람 혼자 문제를 해결하는 거랑 같은 것도 있지만 전혀 다른 것도 있다는 것. 기계가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냐고요? 멍청한 질문이네요. 라고 했던 그 앨런 티링의 답변을 기억해 보시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정보는 데이터를, 쓸모없어 보이는 데이터를 아주 중요한 인포메이션으로 바꾸는 학문이고 과목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그 자부심 그리고 그 중요성을 정보 선생님들 그리고 또 타겟과 선생님들 계신다면 그런 것들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익스트라라는 정보과학자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내비게이션의 최소 시간, 최단거리 이 알고리즘 대부분 다 다익스트라의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분이 했던 이 말을 컴퓨터 과학은 정보는 더 이상 컴퓨터에 대한 학문이 아니다. 그것은 천문학이 망원경에 대한 학문이 아닌 것과 같다. 천문학을 망원경에 대한 학문이라고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나 천문학자가 문제를 해결할 때 망원경은 굉장히 중요한 도구죠. 왜요? 멀리 있는 걸 정확히 볼 수 있으니까. 똑같은 관점에서 생물학 이야기할 수 있고 화학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생물학은 현미경에 대한 학문이 아니고요. 화학은요. 비커에 대한 학문이 아니래요. 시험관에 대한 학문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얘는 도구죠. 그런데 비커나 시험관이나 현미경이나 망원경이랑은 비교가 안 되는 도구라는 거예요. 망원경은 눈을 대신하죠. 현미경도 눈을 대신하죠. 얘는요. 뇌를 대신해요. 생각하는 능력을. 그러니 아이들한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게 바로 컴퓨터 사이언스다. 정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 좀 잘렸는데요. 정보는 과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배우게 되면 아이들은 엄청난 일들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수도쿠 문제들을 풀기도 해요. 수도쿠 문제를 어떻게 풀까요? 라고 공식을 알려주는 것 그렇게 바람직한 소프트웨어 AI 교육이 아닙니다. 그러나 출발점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례도 있고 이런 사례도 있는데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정보는 늘 더 좋은 방법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배달 앱이 하나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더 이상 배달 앱이 안 나올까요? 아니요, 나올걸요. 카메라 앱이 더 이상 안 나오나요? 나올걸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더 좋은 방법들을 예를 들면 다른 교과에서도 혹시 다른 방법으로 풀어볼 수 있는 사람 이런 거 물어보시잖아요, 선생님들이. 정보는 달라요. 왜냐하면 그 기준이 있어요. 효율이죠. 어느 게 더 빠르고 어느 게 더 정확한가.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요. 컴퓨터가 수도쿠 문제를 지가 내서 지가 풀고 있어요. 수도쿠 문제 뭔지 아시죠? 네, 수도쿠 문제를 어렵게 낸다면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아무것도 안 채워진 거예요. 모든 칸이 비어져 있는 거예요. 모든 칸이 많이 채워질수록 지금 힌트 숫자가 많을수록 문제가 쉬운 거잖아요. 얘가 지금 아무것도 안 채워진 칸을 채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채우는지 아세요? 처음에 랜덤하게 그냥 다 집어넣어요. 그게 답일 확률은 거의 없죠. 그런 거 한 10만 개 만들어요. 순식간에 만들어요. 1초도 안 걸려요. 그 중에 답이 있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걔네들을 평가해요.
어떻게 해요? 아, 얘는 봤더니 답이랑 좀 닮았어. 얘는 좀 안 닮았어. 답이랑 닮았다는 게 뭐고 안 닮았다는 게 뭐냐? 그것도 고민을 해야죠. 수도크의 답이 되려면 요 칸들이 가로, 세로, 작은 사각형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되잖아요. 한 칸당 3점씩 획득해야 된다. 전체 칸이 81칸이니까 243점이면 만점. 근데 너 봤더니 넌 200점, 넌 211점, 넌 197점. 이런 평가 함수를 내가 만들어서 랜덤하게 생성한 스토크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수 높은 애들 있죠? 얘네들만 뽑아서 얘네들을 교배를 합니다. 잘라서 붙여요. 잘라서 붙이고 잘라서 붙여요. 유전 알고리즘이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AI 추론 알고리즘. 그걸 바탕으로 아이들이 93,922세대 교배시킨 거예요. 지금 이 짧은 시간에 93,922세대 교배가 일어난 겁니다. 10만 개 생성해서요. 이걸 수학이나 과학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저건 컴퓨터를 이용하는 능력. 그 능력이 없으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그런 능력이라는 거죠. 고등학생들이 한 거예요. 네, 리스라는 논문 사이트 아시죠? 거기 가보시면 이 논문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가 이제 또 다른 혁명을 막 시작하고 있어요. 조용한 혁명 버전 2입니다. 아, 소프트웨어 더 배워야 돼. 정보 더 배워야 돼. 컴퓨터 과학 더 배워야 돼. 그 워딩은 국가마다 좀 달라요. 우리나라처럼 AI 교육이라는 워딩으로 하는 나라도 있고, 다른 나라들은 그냥 정보 교육, 컴퓨터 사이언스 교육이라고 하지, 우리처럼 소프트웨어 교육, AI 교육 이렇게 하는 나라는 사실상 없습니다. 우리는 정책적 용어를 쓴 거고, 이게 나쁘다 좋다는 아닌데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막 물어봐요. 야, 니네 나라는 소프트웨어 교육한다는데 그거 뭐 하는 거야? 라고. 그럼 저는 똑같이 얘기해요. 아, 그 정보 교육하는 겁니다. 컴퓨팅 사고력 교육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한국이 AI 교육한다는데 그게 뭡니까? 네, 정보 교육, 소프트웨어 교육을, 컴퓨팅 사고력 교육을 더 심화 확장하는 겁니다. 라고요. 이런 나라들이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 배경엔 아까 말씀드렸던 ICBM, 이 지능정보 기술이 아주 보편화됐기 때문에 IoT에서 막 데이터가 쏟아지잖아요. 클라우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술들이 보편화됐잖아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데이터가 쏟아지다 보니까 이제 AI 알고리즘을 가르치고 아이들이 그런 알고리즘을 활용하거나 또는 직접 만들어 보면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컴퓨팅 사고력은 문제 해결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추상화, 자동화, 그리고 이러한 세부 요소들이 있다고 해요. 이걸 바탕으로 일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예요. 오늘 저한테 말씀드린 게 되게 많잖아요. 그중에 배고픔이라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한 결과가 배달의 민족이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생각해보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근데 그게 말이 돼? 되죠. 그 증거가 있잖아요. 배달의 뜰이 이렇게 많잖아요. 결국 모든 문제가 컴퓨팅 사고력의 대상이다는 거예요. 추상화? 제가 수업 시간에 애들한테 많이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추상화? 어디서 들어봤니? 미술 시간에요. 그 추상화랑 이 추상화가 추상은 같아. 화만 달라. 그게 뭔데요? 이 그림 봐봐. 고양이를 보고 있지? 할머니 과학자 머릿속 봐봐. 이게 바로 추상이야. 그게 뭔데요? 아니 똑같은 고양이를 보는데 할머니 머릿속에 지금 뭐가 있니? 헐뭉치요? 잘 모르겠고 과학자 이건 뭐 뼈다귀요? 왜 똑같은 대상을 다르게 보냐는 거예요. 지금 뭔가 처지가 다르고요. 지금 중요하게 생각한 뭔가가 다르기 때문인 거 아닐까요? 그때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칩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른 게 맞는데 왜 다른가 하는 거예요. 그건 할머니가 가진 문제와 과학자가 가진 문제가 서로 달라서 그렇다라고 그러죠. 할머니가 가진 문제가 뭐겠습니까? 자식들 다 키워주고 결혼시켰더니 이제 저희 집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손자 손녀를 또 길러달라 막 이러고 손자 손녀 막 힘들게 길러주고 다 키웠더니 이제 한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만 돼도 지들 혼자 다 큰 줄 알죠. 그죠? 할머니한테 전화도 잘 안 드리고 찾아가지도 않고 물론 안 그런 훌륭한 학생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할머니 문제가 뭐겠습니까? 외로움이에요. 그러니 고양이가 뭘로 보여요? 애완동물, 반려동물로 보이는 거예요. 과학자는요, 실험하고 탐구하는 사람이죠. 그러니 고양이가 해부 대상, 실험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 똑같은 대상에서 추출하는 사항이 다르다는 거죠. 추상화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문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을 뽑아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복잡한 문제는 문제 상황이 너무 복잡해요. 근데 그 중엔 안 중요한 것도 많거든요. 중요한 것만 뽑아내는 거죠. 다음 중 외계인과 행성을 연결할 수 있는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색깔을 하면 이렇게. 색깔은 좀 어렵죠. 그죠? 회전 가능은, 이건 말이 안 되죠. 모양. 가능하다는 거 아시겠어요? 네. 이거, 요거,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신 게 추상화입니다. 다른 건 다 날리고요. 모양을 기준으로, 모양만 보신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된다는 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때 이런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소프트웨어 AI 교육할 때 이런 걸 그냥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가르치지 않죠. 중고등학교 정보교육과정에 아마 차기교육과정에도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요. 상태를 분석하라 그래요. 현재 상태, 목표 상태. 자, 오늘 선생님들 굉장히 잘 오신 거예요. 만약 여기에 대해서 조금 개념이 필요하셨다면 저와 함께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층, 2층, 3층, 4층, 5층입니다. 자, 사람이 여기 있네요. 목표가 여기입니다. 집이에요. 자, 집에 가고 싶어요. 현재 상태는 몇 층입니까? 1층이죠. 목표 상태는 몇 층입니까? 5층이죠. 현재 상태는 목표 상태를 뽑으려면 뭐 하려고요? 뽑은 다음에 보는 거예요. 뭘? 두 개가 같은가 다른가를 보는 거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달라서 발생하는 게 뭡니까?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걸 너무 좋아해요. 뭘요? 문제를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풀었는데 문제가 뭔지 배운 적이 없어요. 문제라는 건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가 달라서 발생하는 겁니다. 저한테 요즘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돈이 없어요. 차를 사가지고 돈이 없어요. 차를 사가지고 돈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차를 좋은 거 샀다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없어요.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눈치채셨습니까? 돈이 없어요. 이건 무슨 상태입니까? 현재 상태예요.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요. 목표 상태예요. 두 상태가 서로 어떻습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문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고 나면 뭘 파악하기가 되려면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 해야 되는지 파악하기가 좋아요. 자, 돈이 없는 게 현재 상태고 돈이 많아서 돈을 벌어야겠네요. 여기서는 1층이 현재고 5층이 목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면 되는 거 맞죠? 맞죠? 이렇게 빠르게 파악을 한다는 거예요. 올라가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저희가 예를 들면 어떤 건물에 처음 딱 갔어요. 1층에 딱 썼어요. 예를 들면 피부과를 가려고 하는데 피부과 5층에 있네요. 그럼 선생님들 뭐 찾죠? 엘리베이터가 있나 계단이 있나 이거 찾지 않으세요? 1층에서 5층으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녀석들이죠. 이런 애들을 핵심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동안 문제풀면서 많이 얘기 들었던 조건을 잘 따져봐야 된다 하는 그 조건이죠. 엘리베이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1층에서 5층으로 올라가는 절차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죠. 없는 것, 여기는 없네요. 그러면 계단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죠. 자, 한 번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다리가 짧아서. 한 층 한 층 가야 돼요. 다행히 층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자, 한 걸음 올라갑니다.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2층이죠. 아직도 목표랑 다르죠. 또 한 걸음 올라갑니다. 그러면 아직도 다르죠. 같을 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같으면 문제 해결.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제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돈이 없는 게 현재 상태입니다. 네, 마이너스가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한 번에 그 돈을 다 벌 수가 없잖아요. 하나는 벌고
또 목표랑 다가갔는지 보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학생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 푸는 게 맞나 싶을 때가 있잖아요. 선생님들도 아마 학창 시절 경험에. 근데 여기서 명확해요. 1층에서 이렇게 한강 올라갔습니다. 2층이죠. 처음에 1층일 때는 1층과 목표 상태의 차이가 얼마입니까? 4죠. 5에서 1 빼면 되잖아요. 한층 올라가니까 2층 됐죠? 목표 상태랑 차이가 줄어들었죠? 너무 당연한 얘기를 너무 심각하게 제가 하고 있죠. 우리가 이걸 왜 가르치고 왜 배우고 있나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학생들한테 문제를 분석하게 하면 학생들이 너무나 신기해하고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이런 문제가 천지거든요. 월요일에 유명한 음악가가 음악을 새로 발표했는데 여기 음표 그려진 친구들이 그 음악을 샀대요. 근데 여기 선으로 연결된 건 뭐냐면 친구래요. 친구끼리 선으로 연결됐대요. 월요일날 빌, 밥 사라, 이 3명이죠. 네, 저희 학생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선생님 체면이 있다고. 됐네요. 화요일마다는 자기 친구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그 전날까지 사면 화요일날 내가 산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문제는 모두 살려면 무슨 요일 이런 거예요. 이런 문제를 딱 주고 아이들한테 현재 상태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상태. 음악을 다 사지 않은 상태네요. 몇 명이 샀죠? 3명이 산 상태 맞죠? 누구예요? 빌, 밥, 사라. 무슨 요일이죠? 월요일이에요, 현재가. 목표는요? 모두 다 산 상태. 그게 몇 명인데? 2, 4, 6, 8, 9. 3에서 9로 가는 거예요. 3층에서 9층 가는 문제예요. 맞죠? 두 개가 다르니까 문제가 발생한 게 맞죠? 그게 무슨 요일인데? 몰라요. 그게 답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절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조건들이 있죠. 따져봐야 되는 거. 뭐요? 이 음표죠. 그 전날 누가 샀는지. 맞죠? 한 걸음에 못 가요. 한 번에 다 못 사잖아요. 나눠서 가야 돼요. 자, 여기서 저기를 한 번에 못 가니까 나눠서 간다는 건 뭐냐면 여기다 징검다리를 놓는 거예요. 징검다리. 근데 이 문제는 나눠져 있어요. 뭐라고? 매일마다. 요일로 나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런 식으로 징검다리를 놓고 가는 거예요. 월요일날 현재 상태 파악했으니까 화요일날 걸 보자. 몇 명인지 보고 목표 상태랑 같은지 다른지 보고 수요일날 거 보고 목요일 거 보고 이렇게 푸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풀면 학생들이 굉장히 전교생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걸 가르치신 건데 너무나 신기해요. 너무나 신기해하고 너무나 명쾌하죠. 그러니까 좋아요. 이 과정에서도 목표랑 얼마나 같아졌는지 달라졌는지 차이를 보면서 제대로 풀고 있는지 아닌지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가르칠 때 학생들한테 알려준 게 또 뭐냐면 알고리즘 하면 들어본 적 있어? 그럼 애들이 뭐 얘기할까요? 요즘 아이들이 알고리즘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배우기 전에. 뭘까요? 네, 맞아요. 유튜브 알고리즘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름이 비브라그램이라는 문제거든요. 이 그램이 인스타그램 할 때 그램이에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의 친구 추천 알고리즘이란 같죠. 넷플릭스나 유튜브에서 동영상, 영화 추천하는 거랑 같죠, 지금. 내 친구 중에 절반 이상 친구면 나한테도 추천이 들어가요. 선생님, 그게 절반이에요? 글쎄, 절반일 수도 있고. 절반으로 했는데 자꾸 친구를 거절해. 그럼 기준을 더 올리겠지. 누가? AI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반대로 수락을 자꾸 해. 그럼 기준을 낮추겠죠. 누가? 프로그래머가 하던 AI가 하던. 넷플릭스나 유튜브는 친구가 없잖아요. 에이, 있지. 어떤 거? 같은 영화나 같은 영상을 본 사람은 친구지. 그 중에 절반 이상이 본 영화, 절반 이상이 본 영상. 아이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 길러지는 거예요. 이런 절차를 경험하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자료들이 쏟아지는 세상입니다. 빅데이터 포털들이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사설기관에서 너나 할 거 없이 만들고 있어요. 물론 우리한테 주는 저 자료의 퀄리티가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오는 자료들만으로도 다양한 교육활동들을 할 수 있다는 증거예요. 여름에 진짜 아이스크림이 많이 팔릴까? 네, 이거
이번에 발표됐었죠. 3월에 인공지능 보조교재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료와 정보는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정보에도 다 있잖아요. 그 실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1 학생들이 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기상정보 포털에 들어가서 날씨 데이터 받고, 네이버 데이터랩 가서 아이스크림 조회수 받고, 이 두 개 결합시켜서 분석한 거예요. 분석했더니 와, 그런데 아주 추울 때 역시 배라는 겨울이 제맛이야, 뭐 이런 결론을 도출하기도 하고요. 식도 나와요. 1차 함수식 또는 2차 함수식. 1차 함수는 중2 때 배워요. 1차 방정식은 중1 때 배워요. 그렇지만 이런 정도 애들이 이해하는데 저걸 뭐 저희가 수학 시간처럼 꼬치꼬치 따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대략 개형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바탕으로 뭐 합니까? 내년에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는 거죠.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예측하는 거. 그래서 2019년 거 해보고 2020년 것도 해봤거든요. 대박. 코로나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안 나와요. 2020년 거 하잖아요. 이렇게 기온 올라가는데 올라가지 않고요. 오히려 거의 직선으로 누워요. 굉장히 마음 아프더라고요. 갑자기 이게 처음에는 뭐 무슨 시간이었을까, 이 수업 시간이 무슨 시간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어쨌든 뭐 제 입장에서는 데이터 수집, 분석, 관리, 해석, 활용하는 능력을 가르치면 되니까. 그러다 갑자기 사회 시간, 경제 시간으로 가버리는 거죠. 코로나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2019년, 2020년 기온에 따른 아이스크림 판매량 분석 결과를 대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학교 밖에서는 다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제 그것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여 와야 됩니다. 왜냐면요. 아이들이 나중에 회사 가서 할 일이 다 이런 거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이런 거 하면서 살잖아요. 프로젝트 기획하면서, 수행하면서, 평가하면서. 그러니 이런 교육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분석하고 시각화한 데이터가 다양한 예측에 활용된다는 것도 아이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복잡한 문제는 한 번에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눠서 해결해야 된다고 했어요. 아까 1층, 2층, 3층, 4층, 5층 기억나시죠? 이 문제가 대표적이에요. 제가 보기에. 자, 16개의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4점 연결해서 정사각형을 만들래요. 그때 그 만들 수 있는 정사각형이 몇 개일까? 이런 문제. 아이들한테 풀어보라고 하면 아이들이 대부분 몇 개라고 하냐면 14개라고 합니다. 어떻게 풀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애들은 뭐 18개, 어떤 애들은 뭐 150개. 150개는 예, 뭔가 좀 정신적으로 뭔가 교육이 필요하고요. 그럼 몇 개일까요? 이거 몇 개일까요? 라고 할 때 몇 개인지를 가르쳐주는 건 제 역할이 아니에요. 이거 한 번에 못 풀지? 네. 나눠서 풀어야겠지? 네. 현재 상태는 정사각형을 하나도 안 셌어요. 아직 못 찾았어요. 0. 목표 상태는 다 센 상태. 그게 몇 개인데. 그게 답이죠. 찾아서 가야 돼요. 근데 한 번에 못 가잖아요. 나눠서 가요. 나눠서. 어떻게 나눌까가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서로 다른 정사각형이잖아요. 정사각형이 다르다는 게 뭐겠습니까? 한 변의 길이가 다른 거죠. 길이로 나눠요. 그런데 여기서 정사각형 중에 한 변의 길이가 1인 것만 먼저 찾아주세요. 몇 개입니까? 바로 보이시죠? 9개죠. 0에서 9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할지 아시겠죠? 한 변의 길이가 2인 것 찾는 거예요. 그럼 또 이만큼 가겠죠. 한 변의 길이가 3인 것 찾고 또 그만큼 가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냐? 이거 끝이 얼마인지 몰라서 그게 답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래서 꼼꼼히 또 봐야 돼요. 또 다른 길이가 있나 없나.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일정한 간격이라는 걸 알려주는 요 점선이요. 일정한 간격이라는 걸 알려주고 나서는 오히려 우리를 방해해요. 왜냐하면 대각선이 안 보이게 하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썼으면 빨리 버려야 돼요. 애들이 뭐 트릭이라고 하고 사기래요. 여기다 대각선에도 왜 점이 없냐? 여기다 점을 찍어버리면 얘도 같다는 얘기지 않니? 그랬더니 그렇구나 이러더라고요. 대각선. 그럼 대각선도 가장 짧은 대각선으로 만들어지는 거 하나. 또 더 긴 거 루트 5짜리. 더 긴 것도 봐야 되고. 이런 식으로 찾아나가면 됩니다. 나눠서. 수능 그림 찾기도 마찬가지죠. 이거 애들한테 4인 1조로
잘라서 줘보세요. 잘라서 준 다음에 합치는 거죠. 4명이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정보에서 아이들이 배울 수 있고 소프트웨어 AI 교육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거죠.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을 표현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보이는 이러한 모양의 그림을 예를 들어 이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문제 자체가 여기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있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성벽을 몇 개 넘어야 됩니까? 하는 그런 문제. 그랬을 때 아주 묘한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요 바깥쪽에 있는 성벽을 동그라미 하나로 이렇게 그리고요. 그 안쪽에 성벽이 2개 있는 거 보이세요? 이거랑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 왼쪽에는 또 성벽이 하나 있고 그 안에 지금 저 파란색 성이 있는 거죠. 오른쪽에는 그 안에 하나가 있고 또 그 안에 성이 이렇게 2개나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동그라미, 여기 하나 더 있고 그 밑에 성이 있고요. 이걸 배운 아이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눈이 휘둥그레지겠죠. 세상에 저게 저렇게 변해? 우린 다 알죠. 그러면 그 말을 쓰시면 안 돼요. 아, 이게 틀이다. 이게 간선이다. 이게 노드다. 이런 걸 가르치려고 하시지 말고 이걸 이렇게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여기서 중요한 건 성벽이랑 성벽 간의 관계잖아. 성벽은 동그라미, 포함 관계는 선. 그러면 표현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프라는 말은 가장 마지막에 하시고요. 안 그러면 그래프를 아이들이 외우게 되니까요. 이런 것들로 표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것들은 선생님들 그 강의 자료를 드렸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AI 모델링이죠. 네, 학생들이 굉장히 신기해하죠. 그런데 구조화를 잘 배우면 이제 이 구조에 내가 가진 데이터를 껴맞추는 거죠. 저희가 지금 정보의 구조화를 아이들한테 왜 가르치냐면요. 다양한 구조들을 아이들 스스로 만들어 볼 수도 있고 또는 이미 나와 있는 구조의 데이터들을 잘 정리해서 관리할 수도 있고 대표적이죠. 지금 이미지 인식 AI죠. 그래서 레이블을 붙이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레이블을 붙이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자체를 모델이라고 하죠. 결국 구조예요. 이 모델링을 함으로써 학습을 시키고 AI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소프트웨어 AI 교육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복잡한 문제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나눠서 해결하는지를 학생들이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알고리즘, 제일 중요한 파트입니다. 교환성, 수익감성, 효율성, 명확성, 입력과 출력을 먼저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알고리즘이 방법이라기보다는 절차나 명령이라고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명령, 우리한테 어린아이는 저 컴퓨터니까 그렇게 가르치고 라면 끓이는 알고리즘부터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럼 여기에는 약간 명확성이 부족해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예입니다. 여보 우유 하나 사와. 계란 있으면 6개 사와. 남편은 우유를 6개 사왔다라는 거. 남편이 왜 이렇게 했니? 그러면 아이들이 계란이 있어서요. 그리고 대답을 해요. 누구 잘못이니? 그러면 이제 막 찬반 논쟁이 벌어집니다. 아내 잘못이다, 남편 잘못이다. 그런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 무조건 남편 잘못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밥 먹고 산다. 이렇게.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알고리즘은 명확하게 표현해야 되는 거구나. 순차, 분기, 반복이죠. 선생님들, 순차, 분기, 반복 중에 기본은 순차입니다. 알고리즘이 절차이기 때문이죠. 그 절차를 쓰다 보니까 중학생은 3-1번 문제로 가고 고등학생은 3-2번 문제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설문할 때. 얘를 따로따로 순차로 표현하면 비효율적이잖아요. 똑같은 걸 또 쓰고 또 쓰고. 그러니까 이 2개를 뭐 한 거다? 합친 거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바로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알고리즘을 처음 배우는 아이들이 처음부터 순차, 분기 아마 고등학교에서 파이썬이나 C 언어로 가르쳐 보신 분들은 반복만 들어가면 아이들이 기절하잖아요. 근데 아실 거예요. 어려워요. 처음부터 이렇게 이해하기가. 순차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모든 건 순서대로 차례대로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2번하고 또 2번하고 또 2번하고 또 2번 하는 경우가 있지 않냐. 이러다 2번 하겠다. 뭐 이런 말을 저는 해요. 그럼 이제 이건 한 대 좀 묶어서 하자. 이렇게 해요. 그럼 이런 표현들이 아이들 머릿속에도 나오는 거죠. 마치 바이킹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뭘로 표현할까요? 글, 그림, 도형, 순서도, 플로우차트? 뭐가 중요한가를 생각해야죠. 도구가 중요한 것이 우리가 아니라 아이들한테 명확하게 표현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것들을 외우게 하거나 억지로 하게 한다기보다는 어떠한 형태로 표현하든 명확하게 표현하게 하는 것, 그 능력을 길러주는 게 이 교육에 더 맞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요즘에 많이 하는 게임이고요. 사실 저희 학교 수행평가입니다. 베스킨 라빈스 게임입니다. 저희 학교 수행평가가 뭐냐면 베스킨 라빈스 X 게임 만들어 해결을 오픈북으로 했어요. 컴퓨터실에서. 중1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선생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베스킨 라빈스 X라는 게 뭐냐면 이 원래 게임 베스킨 라빈스 31이잖아요. 그죠? X를 너 마음대로 만들어라. 100보다 크고 1000보다 작은 거. 한 명이 한 번에 연속적인 숫자 3개까지 말할 수 있죠. 네. 베스킨 라빈스 X, Y 게임입니다. Y도 너가 지정해라. 그런데 그 Y는 5보다 커야 되고 10보다 작아야 된다. 라고요. 이 문제의 원리를 아이들이 배우죠. 처음부터 막 필승 전략을 알고 그럼 외우게 돼요, 아이들이. 그런데 똑같이 하는 현재 상태는 뭐니? 0이요. 목표 상태는 뭐니? 이게 원래 31을 말하면 지는 거니까 지는 게 목표인 사람은 없지? 그럼 목표는 뭐니? 30이요. 0에서 30으로 가는 거구나. 근데 너무 멀리 있고 막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되잖아. 얘들아, 이건 거꾸로 오면 어떨까? 거꾸로. 30에서 거꾸로 오는 겁니다. 거꾸로 오고요. 30을 말하려면 내가 그 전에 뭐 말해야 되지? 29? 아니죠. 내가 29 하면 상대방이 30 할 텐데 28? 27? 그러다 보면 26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전엔 22. 징검다리 놓는 거예요, 지금. 30으로 가려면 30 전에 26, 22, 18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하나씩 해보면서 찾아낸 다음에 여기서 패턴을 찾죠. 4씩. 왜? 한 명이 3개까지 말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최소한 1개 이상은 말할 테니까요. 그럼 베스킨 라빈스 911게임 한번 해볼까? 한 명이 9개까지 말할 수 있어. 이게 아이들이 쓴 답이에요. 중1 아이들이. 이런 걸 풀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결국 절차를 잘 구성할 수만 있다면, 잘 분석하고 잘 나눌 수만 있다면, 그리고 순차 분기 반복을 제대로 배웠다면 아이들이 이런 걸 왜 못하겠습니까? 알고리즘은 정답이 아니라 생각입니다. 아이디어이고 그리고 그 다양한 아이디어 사이에 효율의 차이가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리즘을 잘 가르치면 아이들은 똑똑해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다른 교과에서는 못 배우는 사고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보여드리는 예가 이 선을 따라가는 로봇이 얼마나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로봇인데 효율의 차이가 지금 많이 나죠. 오른쪽에 있는 애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해서, 여기서 말하는 학습은 강화학습입니다. 학습을 해서 라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자꾸 보여주고 자꾸 생각하게 유도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 가운데에 있는 로봇 하나 만들어보고 이 교육이 끝난다면 이 교육은 이 값비싼 교구를 사용한 효과가 상당히 낮은 거죠.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이제 이 로봇들이 서로 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바탕으로 학습된 걸 주고받으면서 학습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이런 협업 로봇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어제 풀었던 문제예요. 자, 제가 시간 관계상 문제는 이 문제만 풀고 뒤에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눈금이 없는 물통 7리터입니다. 잴 수 있는 거 몇 개일까? 이런 거. 눈금이 없는 물통. 네. 지금 제가 쉬는 시간도 없이 장시간 하고 있는데요. 네, 자리를 지키신 분들 오늘 잘 오신 겁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시고 나면 아마 잘했다고 생각되실 겁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는 하나도 안 잰 상태. 지금까지 잰 건 0개. 목표는요, 다 잰 상태. 5개 중에 몇 개인지 몰라. 그게 답이죠. 그럼 이 중에서 재보겠죠. 한 번에 모두 다 잴 수 없으니까 징검다리 놓겠죠. 그런데 이건 순서대로 꼭 할 필요 없다는 건 애들도 알아요. 그럼 4, 7이니까 7 빼기 4, 3리터부터 찾겠죠.
이런 게 일반적입니다. 3리터 한 걸음 갔죠. 이제 현재 상태는 한 개 찾았어요. 그 다음 뭐 할까 했더니 어떤 건 잘 되지만 어떤 건 잘 안 돼요. 그럼 중간에 이제 포기하죠. 이 과정이 또 머릿속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표현이 잘 안 되니까요. 어려워요. 제가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여기 잘 봐. 눈금이 없는 인물통. 현재 상태를 하나도 안 된 상태가 아니라 눈금이 없는 상태로 해볼까? 목표는 뭡니까? 눈금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눈금을 만드는 일. 이 중에 눈금이 하나 있죠. 몇 리터입니까? 1리터요. 이 문제는 1리터가 가능한지만 찾으면 나머지 모두 다 가능한 거지. 1리터 가능하죠? 이거 2번에서 여기다 부어버리면 되죠. 5걸음으로 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1리터 찾으면 2, 3, 5, 6이 모두 1의 배수이기 때문에, 즉 1이 눈금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다르게 설정하면 알고리즘도 달라지고 효율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거 배우고 정말 막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런 것도 없냐고 자꾸 물어봐요. 기다려라. 그리고 이런 거 더 배우고 싶으면 수업 시간을 늘려달라고 해라. 뭐 이렇게 네, 이런 게 정보고요.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프로그래밍, 지금 온라인 코딩 파티 하고 있는데요. 수업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요거 끝나면 프로그래밍 할 건데 제일 먼저 할 게 뭐였냐면 베스킨라빈스 X 게임, 예, 그것을 코딩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슈퍼 AI를 만들자 우리가. 네,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많지 않으니까 아주 똑똑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너희들이 알고리즘을 잘 설계해주면 정말 멋진 베스킨라빈스 게임 AI를 만들 수 있지 않겠냐. 다양한 것들을 만들 수 있죠. 비 오는 날 뛰어가는 것과 걸어가는 것 중에 어떤 게 비를 적게 만들까? 맞을까? 이런 거. 방탈출 게임을 하다가 이 퍼즐 도저히 못 풀겠어. 그럼 이런 거. 이렇게 복잡한 문제에서 버튼을 어떻게 눌러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알고리즘을 설계해 보거나 아니면 코딩을 해서 풀던가. 이런 능력들이 아이들한테 저희 아들과 이 문제를 풀다가 이 문제가 뭐냐면 여기 있는 버튼을 어떻게 눌렀을 때 이 전구가 다 켜질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딱 풀기 쉽게 생겼죠. 근데 막 3개씩 연결돼 있고요. 막 그쵸. 이걸 풀다가 옆에서 막 코딩을 해서 풀었더니 우리 아들과 우리 아내가 저를 보면서 하는 말이 아빠는 외계인. 근데 아들이 이걸 배우고 싶대요. 당연히 배우고 싶겠죠. 주사위를 한 번 던지면 3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 안 나오죠, 그렇게. 많이 던지면 된대요. 많이 얼만큼 많이 던져야 나올까요? 많이 던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은 뭐냐면 20차 방정식을 풀고 있는 겁니다. 20차 방정식을 왜 못 풀겠어요? 선생님들 다 알고 계시는 이질 탐색 알고리즘 하나만으로 풀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기계가 사람처럼 생각한다고요? 멍청한 질문이네요. 요 말. 이 기계가 가진 능력 때문에 할 수 있는 또 다른 것들이 있다. 그 또 다른 것들이 바로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구현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가르쳤을 때 다양한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과학교과서에 마찰력이 나와요. 컬링 게임을 아이들이 만들어보고 아이들이 배우기 싫어하는 거죠. 암석. 암석을 분류하는 우리로 따지면 선택 조건문 배울 때 딱 좋은 소재잖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제가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거 할 때. 네, 스커트 모션 인식이죠.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 요즘엔 탁구도 하고 있고 배드민턴도 하고 있어요. 이걸 하면서 아이들은 집에서도 체육 선생님을 집에도 데리고 가는 거죠. 자기가 체육 선생님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산불을 인식하는 것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계단의 위험을 알리고 요즘 저희 아이들은 거리두기 지도하는 AI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들이 너무 안쓰러워 보이나 봐요. 그래서 아이들이 몰려다니면 떨어지세요, 뭐 들어가세요 이렇게 외쳐주면 가능하죠. 이미지 인식으로. 이런 창의적인 생각들을 마구마구 할 수 있는 이런 교육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윤리적 이슈들 그리고 직업의 변화들 카카오 윤리 현장이 2018년에 이미 나왔다는 것 아이들은 이것도 미래라고 처음에 생각하더라고요. 2018년이면 벌써 3년 전 과거라는 거죠. 자극적인 이 문구 아이들한테는 비수처럼 딱 꽂힙니다. 그러나 이게 현실이고
우리가 사용하게 될, 우리가 타게 될 자율주행 자동차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아주 핵심 알고리즘이라는 것. 아이들하고 이야기해보고 그리고 토론해보고 정답이 없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합의를 해보자. 어떻게 합의하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을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소프트웨어 AI 교육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어떤 것이 세상에 들어오잖아요. 세상을 바꾸잖아요. 그럼 이 변화에 있어서 스테이크홀더들이 있어요. 떠받치는 사람들, 도움을 받는 사람 또는 손해를 보는 사람.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같이 나눠보고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런 아이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들 눈에는 이게 지금 무슨 시간으로 보일까 하는 거예요. 네, 중학교 1학년이죠. 네, 과학책에 있는 기체 분자의 운동에 대한 이야기. 파주의 한 중학교에서, 저희 학교는 아닙니다. 한 중학교에서 정보 선생님과 과학 선생님이 융합 수업을 하고, 네, 그리고 수행평가를 이거 하나를 가지고 두 교과에서 했어요. 아이들한테도 엄청나게 도움이 되겠죠. 수행평가가 줄어들었잖아요. 하나 가지고요. 이 과정을 보면서 느껴지는 바가 좀 많더라고요. 아, 이래서 애들이 소프트웨어 AI를 정말 배워야 되는 거구나. 하도 과학이랑도 수학이랑도 체육이랑도 음악이랑도 정말 할 수 있는 게 많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비포 애프터입니다. 이 교육을 안 받았을 때 AI가 뭐니 하면 이렇게 대답해요. 이 교육을 받잖아요. AI가 뭐니 하면 이렇게 대답해요. 이 교육 해야겠죠. 세상을 보는 시각이 길러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고 문제 해결의 도구이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핵심이 데이터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알파고밖에 몰랐어요. 알파고는 이미 2016년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죠. 지금 알파고라는 건. 선생님들께 소개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요. 자료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런 교육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는 초등학생입니다. 초등학생이 만든 작품입니다. 밤하늘의 화성이 가끔 보면 역행을 하거든요. 그 역행한다는 걸 어디서 들었나 봐요. 찾아보니까 이래서 역행한대요. 그걸 스크래치로 만든 거예요. 대단하죠? 뭐가 대단해요? 이 아이디어가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을 보면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이해 못하실 건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이 아이디어죠. 이래서 역행한다는 거. 그리고 이 아이들은 오른쪽에 있는 아이들은 저의 아이들인데 네. 스승의 날 저를 선생님 뭐 누가 다쳤어요 하면서 막 오라고 한 다음에 불 꺼진 교실로 데리고 온 다음에 저한테 스승의 노래를 부르면서 선물해줬던 카네이션입니다. 정보를 배우니까 이런 걸 애들이 하는 거죠. 카네이션을 만들어보고 선물해주고요. 네, 파이썬으로 만든 겁니다. 결국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아이들이 있다는 거고 이런 아이들을 위한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칠판에 시어너가 써있네요. I will not throw paper airplanes in class. 교실에서 종이 비행기 안 던질게요. 를 몇 번 출력하고 있으니까 500번. 한송문이라는 거죠. 선생님 표정 보이시니까?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외쳐줘야 돼요. 나이스 트라이라고요. 결국 이 교육이 이 학생들의 창의력을 그리고 문제 해결력을 길러주기 위한 컴퓨팅 사고력을 위한 교육이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10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진법을 이해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말이 안 되죠. 이진법을 이해하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이면 두 종류잖아요. 이게 10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진수 1, 0이라고요. 이 문장을 이해하는 사람, 그리고 이 코드를 이해하는 사람. 지금 학교에는 정보 선생님들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힘드신 점도 많고 어려우신 점도 많지만 우리 학교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곳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들, 네, 강의 어떠셨어요? 좋으셨죠? 네, 학교에 있는 아이들뿐만 아니고 저는 내 자식을 또 어떻게 키워야 되나 갑자기 가슴에 돌덩이 같다고 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해답을 주신 우리 정